그날 35년을 바친 회사는 그를 한낱 지워야 할 데이터 취급하며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청춘을 다 바쳐 4억을 올리고 업계 정점에 올려놓은 베테랑 디자이너 최 부장.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패가 아닌 시대에 뒤떨어진 퇴물이라는 낙인과 차가운 권고사직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단 3분 만에 독설로 난도질당하던 그 절망의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붓질을 구식이라 비웃지만 그 손끝에는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진심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순간 시작된 한 남자의 처절한 증명,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향한 가장 품격 있는 복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직장인의 역전극이 아닙니다. 쓸모없다 버려진 우리 시대 모든 가치에 대한 뜨거운 헌사이자 꺾이지 않는 인간 존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믿어온 노력이 부정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열리던 육중한 유리문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서 유독 고전적인 붉은 벽돌. 외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종합 디자인 기업 아트원 아트-1의 본사입니다. 이 건물의 초석을 닦을 때부터 함께했던 최윤석 부장은 오늘도 정성스럽게 다린 셔츠 소매를 정리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지워지지 않는 옅은 물감 자국과 세월이 겹겹이 쌓인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갓 입사한 신입사원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 속에서도 미묘하게 어긋난 기류가 감돌고 있었지요. 사무실 곳곳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 소곤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최 부장이 지나갈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그를 교과서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들의 어색한 침묵이 최 부장의 가슴에 가느다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은 전형적인 아날로그 세대였습니다. 모두가 디지털 툴과 AI 라이브러리를 뒤져 결과물을 찍어낼 때 그는 여전히 책상 가득 수채화 물감과 캔트지를 펼쳐놓고 붓질을 시작하곤 했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시대착 오적인 고집이라 비웃었지만 업계의 거물급 회장님들은 최 부장만이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사람 냄새와 깊이를 사랑했습니다. 아트원이 오늘날의 명성을 얻기까지 그는 사장님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회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는 아들 박상무가 부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효율과 속도 그리고 데이터를 신봉하는 박상무에게 최 부장의 붓질은 그저 비효율의 극치이자 제거해야 할 적폐로 보였을 뿐입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최 부장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상무실로 올라오라는 짧은 전갈이었지요. 최 부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뒤 그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 믿어왔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뒤로하고 12층 상무실로 향하는 그의 걸음걸이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상무실 문을 열자 세련된 통창 너머로 강남의 전경이 펼쳐졌고 그 앞에는 고가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박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 부장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툭 던졌습니다. 부장님 오셨어요? 거기 좀 앉으시죠. 최 부장은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상무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장을 훑어내렸습니다. 부장님, 우리 회사 슬로건이 이번에 디지털 퍼스트로 바뀐 거 아시죠? 이제 모든 디자인은 생성형 AI랑 최신 3D 엔진으로 돌릴 겁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도화지에 물감 칠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트렌디한 기업에 이런 아날로그 작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상무님, 도구는 변해도 디자인의 본질은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오래된 VIP 고객들께서는 여전히 그 정성을. 아, 그놈의 정성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거 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시장은 초단위로 변하는데 혼자 조선시대에 살고 계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말인데 회사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 부장님, 오늘부로 짐 싸세요. 내일부터는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박 상무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자비했습니다. 35년의 헌신이 단 몇 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지요. 최 부장은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 상무는 책상 위에 놓인 권고사직 서류를 최 부장 쪽으로 툭 밀어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인수인계는 뭐 하실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부장님이 하던 방식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다 폐기할 거니까요. 민수 대리한테 대충 파일함 위치나 알려주고 바로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합시다. 상무님, 제가 이 회사에 바친 시간이 35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35년 동안 월급 받으셨으면 회사가 부장님한테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자꾸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세요. 이게 다 부장님 같은 퇴물들 챙겨주느라 회사 발전이 더뎌지는 거니까. 아, 그리고 퇴직금은 법정 기준대로 넣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박 상무의 비릿한 웃음과 멸시 섞인 말투는 최 부장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최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사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상무실을 나온 최 부장의 뒤로 박 상무의 비웃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우, 저 쉰내 나는 고집불통. 드디어 치웠네. 최 부장은 복도를 지나며 자신의 팀원들을 보았습니다. 갓 입사해 그에게 툴 사용법을 물어보던 민수 대리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부장은 차마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보다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평생 손때가 묻은 붓과 물감통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35년의 삶이 고작 종이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밖은 여전히 분주했고 서울의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에게 그 빛은 너무나 시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내와의 사진, 사장님께 받았던 공로패, 그리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그려냈던 시안들. 그는 누군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등 뒤로 문을 닫고 아트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단순히 빈 책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가 지켜오던 그 촌스러운 아날로그의 힘이 사실은 아트원이라는 거대한 배를 지탱하던 유일한 닻이었다는 것을 박 상무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최 부장의 홀로서기가 서울 디자인 업계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터덜터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최 부장은 멍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35년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최 부장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아트원 사옥의 유리벽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며 그의 등을 찌르는 것 같았지요. 한 손에 든 종이 상자 안에서는 낡은 붓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35년을 몸담은 회사에서 쫓겨나 돌아가는 길, 지하철 플랫폼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그는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넋이 나간 중년 남자의 사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냉정한 속도였습니다. 멈춰 선 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잔인한 흐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최 부장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내를 향해 평소처럼 다녀왔어라는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버텨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퇴물 낙인이 찍혀 돌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갈 관리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직 독립하지 못한 막내딸의 학자금 대출이 그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장들에게 은퇴는 여유가 아니라 또 다른 생존 전쟁의 시작임을 그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장은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디렉터급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를 걸면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기 일쑤였지요. 아, 선생님. 경력은 정말 훌륭하신데 저희가 찾는 분은 좀 더 젊은 감각에. 그러니까 툴을 직접 다루실 수 있는 실무형 인재라서요. 제가 최근에 디자인 소프트웨어도 따로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인 실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고, 부장님. 저희가 부장님 같은 분 모시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봉 맞추기도 힘들고요.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예의 바른 거절은 박상무에 대놓고 하는 무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말은 곧 쓸모없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2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제의가 온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에서 50대 중반의 아날로그 디자이너는 갈 곳 잃은 미아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좌절감이 깊어지던 어느 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보던 최 부장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들어왔습니다. 아트원의 최대 라이벌이자 최근 무서운 기세로 성장 중인 아르떼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의 채용 공고였습니다. 신입과 경력을 동시에 뽑는 대규모 공고였지요. 최 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트원의 기밀을 가로채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평생 경쟁자로 지냈던 안 대표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자신의 수작업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스캔하여 정리했습니다. 비록 투박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35년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적처럼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아르떼 사옥은 젊고 역동적인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최 부장의 아들뻘 되는 청년들이 태블릿 PC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움켜쥔 최 부장은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면접실 문이 열리고 최 부장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안도형 대표였습니다. 업계에서 독종으로 불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를 따내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지요. 안 대표는 안경 너머로 최 부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아트원의 전설 최윤석 부장님 아니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안 대표의 말투에는 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아르떼의 비전이 저와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아트원에서 쫓겨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박 상무 그 친구가 좀 성격이 급하긴 하죠. 그런데 최 부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커피 마시면서도 코딩하고 디자인 뽑아냅니다. 부장님은 아직도 붙들고 다니신다면서요? 도구는 수단일 뿐입니다. 디자인의 목적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저는 그 마음을 읽는 법을 35년 동안 익혔습니다. 글쎄요. 그건 부장님 생각이고요. 요즘 광고주들은 마음보다 결과물 나오는 속도를 더 따집니다. 부장님 손놀림으로 그 속도 맞출 수 있겠어요? 이때 면접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사실 지난번 종로 프로젝트 때 저희가 진 이유가 최 부장님 시안 때문이었잖아요. 그 특유의 질감을 못 따라가서 회장님이 아트원 손을 들어줬던 건데. 이 팀장 조용히 해.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안 대표는 버럭 화를 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최 부장은 직감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를 채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년의 라이벌이 무너진 모습을 확인하고 조롱하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면접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안 대표는 마지막까지 연락드릴 테니 가서 쉬시라는 말로 최 부장을 밀어냈습니다. 사옥을 나오자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운 네온 사인으로 번뜩였습니다. 최 부장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찾아간 길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끝난 걸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자꾸만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골목길을 걷던 최 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상무였습니다. 최 부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뜻밖에도 고함이 아닌 비명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부장. 당신 지금 어디야? 당장 회사로 튀어와. 상무님, 저는 이미 퇴사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대꾸하지 말고 와. 당신이 담당하던 그 종로 한성기업 회장님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오늘 넘긴 3D 시안 보고 이게 디자인이냐고 당장 예전 그 느낌 안 가져오면 계약 파기하겠대. 당신이 자료 다 들고 나갔지? 인수인계 똑바로 안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최 부장은 박 상무의 무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 상무의 다음 말은 최 부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공중분해되게 생겼어. 고소당하기 싫으면 당장 와서 수습해. 알았어? 최 부장은 끊긴 전화를 쥐고 어두운 골목길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망함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을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고소 운운하며 협박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성기업 회장님이 자신의 디자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 최 부장은 소주병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작정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퇴물이라 부른 세상에게 그리고 35년의 가치를 짓밟은 박 상무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혼자 힘으로 거대 기업을 상대하는 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아르떼 크리에이티브의 사옥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자신을 비웃던 안 대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부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최 부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의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최 부장의 손은 한동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빚들은 최 부장에게 한 줄기 온기도 나눠주지 않았지요. 고소하겠다는 협박, 무책임하다는 비난. 35년 동안 신용 하나로 버텨온 그에게 사회적 낙인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년 퇴직도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쫓겨난 뒤 이제는 전 직장의 실수를 뒤집어쓰고 법적 공방까지 벌여야 할 처지에 놓인 중년 남자의 얼굴. 그것은 동정조차 받기 힘든 패배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트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사옥 입구에서부터 보안 요원들이 그의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박 상무가 이미 블랙리스트에 그의 이름을 올려둔 것이지요. 퇴직한 부장이 회사 앞을 서성이는 모습은 금세 전 직장 동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힐끔거리는 후배들의 시선을 느끼며 최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달라며 울부짖던 박 상무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부인 취급을 하는 회사의 냉정함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를 넘겨주고 싶어도 박 상무가 이미 그의 계정을 삭제해버린 상태였고 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백업 데이터는 박 상무가 회사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압수해간 뒤였습니다. 박 상무는 최 부장이 자료를 고의로 숨겼다는 프레임을 짜서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마음먹으면 평범한 개인이 버틸 재간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막막했던 최 부장은 종로의 한 카페에서 한성기업 측 담당자를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20년 넘게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박 전무라면 자신의 결백을 믿어줄 것 같았지요. 하지만 3시간 만에 나타난 박 전무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최 부장이 건네는 차 한 잔도 거절한 채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 형,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한 회장님 지금 노발대발하셔. 아트원 2대 사장이란 놈은 최 형이 핵심 기술 다 빼돌려서 도망갔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전무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몸만 쫓겨났습니다. 상무가 제 발로 나가라고 해서. 아무튼 이번 프로젝트 엎어지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아트원이랑 최 형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거야. 회장님이 그 수작업 느낌 하나 보고 기다려주신 건데 어제 온 시야는 무슨 싸구려 게임 그래픽 같더군. 최 형이 직접 그린 거 아니면 우리 계약 안 해. 박 전무는 최 부장의 해명도 듣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20년의 우정도 비즈니스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 부장은 편의점 앞에 앉아 캔커피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평생을 바친 회사는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믿었던 지인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끈 떨어진 중년이 마주해야 할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부장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민수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따르던 제자였지요. 하지만 민수 대리의 목소리도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해요. 상무님이 부장님이랑 연락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징계하겠다고 하셔서요. 지금 사무실 분위기 정말 안 좋아요. 상무님이 부장님 노트북 하드 다 밀어버리라고 시키셨거든요. 제가 몰래 하나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전문업체 불러서 다 지워버렸어요. 민수야, 그럼 한성기업 시안 파일도 다 날아간 거니? 네. 상무님이 디지털로 다시 하면 된다고 큰 소리 치더니 막상 안 되니까 부장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대리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원본 파일마저 박상무의 무지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최 부장은 완벽하게 덫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박상무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최 부장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부장은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도심의 빌딩 숲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깊은 절망이 그를 덮쳤을 때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아트원에서 짐을 쌀 때 무심코 집어넣었던 작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선물해준 손바닥만 한 가죽 커버의 스케치북이었지요. 최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한성기업 프로젝트를 위해 그가 현장을 돌며 직접 연필로 스케치했던 초안들이 가득했습니다.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그의 손이 기억하는 선과 현장의 공기, 그리고 회장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그 작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쓰레기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그 아날로그 기록들이 지금 최 부장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최 부장은 그 스케치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동시에 눈빛에는 서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기계는 지울 수 있어도 내 머릿속과 이 손끝에 남은 감각은 지우지 못해. 최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조롱하며 내쫓았던 라이벌 안 대표였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판을 짜줄 사람도 그였습니다. 안 대표가 돈밖에 모르는 독종이라 해도 그는 실력만큼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밤을 도와 아르떼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안 대표에게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상무가 무너뜨린 아트원의 자존심을 되찾고 한성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며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대한 딜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최 부장은 비서에게 스케치북 한 페이지를 찢어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한성기업 회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로고의 핵심 철학이 단 3개의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 대표에게 전해주게. 10분 뒤에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최 부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닌 분노와 결의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디자인 업계를 뒤흔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 대표가 스케치북 조각을 들고 로비까지 내려온 것은 정확히 7분 뒤였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손에는 최 부장이 찢어준 종이가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지요. 화려한 유리 빌딩의 조명 아래서 안 대표는 한참 동안 최 부장을 쏘아보았습니다. 비웃음도 조롱도 사라진 오직 비즈니스맨의 날카로운 탐색만이 남은 눈빛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로비에서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안 대표였습니다. 최 부장님, 이거 어떻게 그린 겁니까? 한성기업 한 회장님이 술자리에서만 흘리던 그 본질이라는 거, 우리 팀이 한 달 내내 매달려도 못 찾았던 포인트인데. 최 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사람의 말을 수집하지만 붓은 사람의 마음을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상무님이 지워버린 하드디스크에는 없어도 제 손에는 남아 있습니다. 안 대표는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최 부장을 데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아까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안 대표는 직접 따뜻한 차를 내어놓으며 최 부장의 앞에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우리 아르떼가 한성기업 프로젝트 수주하면 업계 판도가 바뀝니다. 아트원은 지금 박상무 그 애송이 때문에 침몰 중이고요. 부장님이 우리 쪽에서 이거 완벽하게 구현해 주시면 제가 박상무가 건다는 소송부터 생활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부장님 방식을 우리 젊은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아날로그가 고집이 아니라 무기라는 걸 증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 부장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연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장의 기적 같은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수동 아르떼 사무실 한복판에 낡은 제도판과 물감통이 놓였습니다. 처음엔 젊은 디자이너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붓질이라니 퍼포먼스 아냐? 라는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끔하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스케치북을 펼쳐 한성기업의 정체성을 다시 그려나갔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메인 디자이너였던 지연 대리가 밤샘 작업 끝에 막힌 로고 시안을 붙잡고 괴로워할 때였습니다. 최 부장은 조용히 다가가 지연 대리의 모니터 옆에 연필로 그린 선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연 씨, 이 부분의 곡선을 조금만 둔탁하게 잡아봐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신뢰는 매끈함이 아니라 묵직함에서 나오거든요. 반신반의하며 최 부장의 조언대로 선을 수정한 지연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천 개의 폰트와 소스를 뒤져도 나오지 않던 그 특유의 무게감이 단번에 살아난 것이지요. 그날 이후 최 부장의 책상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의 한계에 부딪혔던 젊은 감각들이 최 부장의 아날로그적 통찰과 만나 불꽃을 튀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었고 상처받은 경력의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아이들에게 붓을 잡는 법이 아니라 사물을 관찰하고 그 이면의 감정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최 부장에게 최신 툴의 효율성을 알려주었지요. 부장님, 이 질감은 필터로 이렇게 입히면 훨씬 빨라요. 라는 웃음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손님이 아르떼를 찾아왔습니다. 아트원에서 최 부장을 도왔던 민수 대리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최 부장 앞에 섰습니다. 부장님, 저 회사 나왔어요. 박 상무님이 부장님 소송 준비한다고 제 이름까지 증인으로 넣으려 하길래 못 참겠더라고요. 부장님 밑에서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무급이어도 좋아요. 최 부장은 민수 대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대표는 흔쾌히 민수 대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최 부장에게는 든든한 아군과 믿음직한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성기업의 최종 프리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박 상무는 여전히 기고만장한 태도로 아트원의 최신 VR 시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박 상무의 화려한 영상 뒤에는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상무는 당황하며 최 부장을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있는 최 부장이 자료를 다 빼돌려서 저 아르떼 놈들한테 팔아넘긴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한 회장님은 박 상무의 말을 가로막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르떼 측 자리에 앉아있는 최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시안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디지털로 마감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최 부장이 직접 물감으로 채색한 따뜻한 질감의 심벌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은 돋보기를 꺼내 시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 뒤 회장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구먼. 내가 30년 전에 이 사업 시작할 때 품었던 그 투박한 진심. 최 부장, 자네가 살려냈구먼.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상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한 회장님은 박 상무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상무, 자네는 도구를 다루는 법은 배웠을지 몰라도 사람을 대하는 법은 못 배운 것 같네.
기술은 돈으로 사면 되지만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못 사는 법이야. 아트원과의 계약은 오늘로 끝내겠네. 박 상무는 무너질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부장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붓과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수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르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안 대표가 최 부장에게 슬쩍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특별 성과급이자 상무 직함이 찍힌 새로운 명함이었습니다. 최 상무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소 걱정은 마세요. 한 회장님이 직접 탄원서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최 부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던 그 길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끝났대. 나 아직 할 일이 남았대.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이자 35년의 세월을 긍정하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들을 뒤로하고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난 최 부장의 찬란한 황혼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기업과의 계약 성사 소식은 업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 상무가 된 최윤석 부장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지요. 그는 아르떼의 상무실이라는 번듯한 개인 공간을 사양하고 여전히 젊은 디자이너들이 북적이는 메인홀 한 구석에 자신의 낡은 제도판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아르떼 직원들에게 일종의 성지이자 고민이 풀리지 않을 때 찾아가는 상담소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들이 내뿜는 차가운 소음 사이로 최 상무의 붓이 종이를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는 사무실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분 좋은 리듬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아르떼와 달리 아트원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한성기업을 필두로 기존의 큰 손들이 줄줄이 이탈하자 회사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박 상무는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다 결국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디자인 명가 아트원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 화려했던 붉은 벽돌 사옥에는 경매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경영자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최 상무는 사옥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초췌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하게 그를 퇴물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박 상무였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 소매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 상무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부장님, 아니 최 상무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성기업 회장님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비굴하게 매달리는 박 상무를 보며 최 상무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측은함이 먼저 밀려왔지요. 박 상무는 디자인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가져다주는 권력과 돈을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최 상무는 조용히 우산을 기울여 그에게 씌워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저는 상무님을 용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원망할 힘조차 아껴서 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무님이 지운 건 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사장님이 평생 쌓아온 회사의 신용이었습니다. 그것부터 다시 쌓으셔야 할 겁니다. 최 상무는 비서가 건네는 서류 봉투 하나를 박 상무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최 상무가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박 상무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디자인, 경영 철학 메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상무님 아버님이 저에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이걸 읽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그것이 상무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망연자실하게 서류를 받아든 박 상무를 뒤로 하고 최 상무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최 상무가 아르떼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안 대표와 상의 끝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온고지신 아카데미. 은퇴한 베테랑 디자이너들과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신입들을 연결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지요. 잊혀가던 기술들이 젊은 감각을 만나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로 부활했습니다. 50대 은퇴자들이 다시 붓을 잡았고 20대 청년들은 그들의 손끝에서 디자인의 영혼을 배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한국 사회에서 이 작은 사무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첫 졸업식 날 최 상무는 강단에 섰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대신 그는 평생 손때가 묻은 낡은 붓 한 자루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빨라지라고 새 것으로 갈아치우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도구는 변해도 당신의 눈과 마음은 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붓을 내려놓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큰 붓이 하나씩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대표는 눈시울을 붉혔고 민수 대리는 이제 한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어 스승의 마지막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상무는 홀로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평온함이 가득한 발걸음이었지요. 그는 묘비 앞에 아르떼에서 받은 올해의 디자이너 상 상패와 새로 나온 자신의 작품집을 놓았습니다. 지는 노을이 묘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한 거. 이제 조금은 고개 들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사준 이 스케치북이 나를 살렸네. 그는 주머니에서 이제는 낡아버린 가죽 스케치북을 꺼내 한참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것은 고독이 아니라 찬란한 완성의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상무는 상무 직함을 내려놓고 평범한 고문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배낭을 메고 인사동의 낡은 화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로 했지요. 화실 문을 열자 익숙한 물감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는 캠퍼스 앞에 앉아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첫 선을 긋기 전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36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치열했던 강남의 사무실, 박 상무의 차가운 눈빛, 안 대표의 악수,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그 뜨거운 순간들. 모든 것이 완벽한 디자인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최 상무는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획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눈부신 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퇴물이라 부르며 지우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선은 가장 시린 겨울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그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상무의 붓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따뜻한 위로의 색을 채워줄 때까지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뒤 한국디자인박물관에는 최윤석 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붓 몇 자루와 손때 묻은 가죽 스케치북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며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그 낡은 스케치북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디자인은 속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라는 것을요.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무의 역전극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